안녕하세요. 예, 예. 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표 잠깐 보시면 6시 반부터 시험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이 좀 풀려가지고 10시 조금만 넘어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넘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10시 조금 지나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좀 딱 10시에는 못 맞히는 특히 다음 주 같이 75점 시험 보면 시험을 80번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10시 지나서 이렇게 끝날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5월 14일이 강의가 없습니다. 5월 14일이 강의가 없으니까 5회차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6회부터 또 8회까지 이렇게 5+3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5회차가 거기 강의 계획표 뒷면에 15일로 나와 있는데 7일이죠. 7일로 이제 바꿔주시고 5회차가 이래 5월 7일? 8일? 5월 8일? 7일인가요? 그쪽으로 되고 14일이 강의가 없습니다. 14일이 강의가 없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5회차까지는 강의가 있고 한 주 쉬고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6회차부터 8회차까지 가니까 유해생들은 5회차까지 쉬지 말고 그냥 쭉 달리세요. 쭉 달리고 그다음 어차피 한 주 쉬니까 그 다음 주에 한 주 쉴 테니까 체력 감배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5회차까지는 그냥 바짝 한번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조금 보완한 거를 한 주 쉴 때 좀 보완을 하고 5회차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한 주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체력 안배하지 마시고 쭉 진행하시면 되고 문제는 오늘처럼 한 2문제, 3문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볼 생각이고 75점 시험에는 한 4문제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아마 2회 때하고 7회 때 7회차 시험에는 75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써보는 걸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다 건드려 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진도는 누적 진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안 냈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누적 진도로 내고 될 수 있으면 여기 강의 계획표에 뽑아놓은 토픽 위주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쟁점이 보인다라고 생각되면 여기 없는 것도 한번 내보고 없는 것도 이렇게 한번 내볼 테니까 여기 관련 소개 안 돼 있는 쟁점, 이런 쟁점도 한번 이렇게 써볼 수 있는 응용력이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게 한 25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25개를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한다고 보고 이것만 보지 말고 전에 일기 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놔주고 대신에 강약 조절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잡아야 될 거 외워야 될 거를 먼저 여기 뽑아놨으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이것만 보겠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것도 앞뒤로 읽어주라. 읽어주게 이래 돼서 같이 이래 연결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고 방학 금방 지나죠. 1기 끝나고 나서 2기 중간에 뭘 좀 하려고 했는데 금방 이래 시간이 이래 지나고 또 아마 코로나 한번 걸려버리면 또 아마 많이 시간이 낭비되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걸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허비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후회하지 말고 그걸 코로나 걸렸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착실하게 이래 따라가시면 이래 되고 오늘 하루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고 내일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걱정도 이렇게 갑자기 이래 하게 이래 될 건데 근데 잘 버티고 체력 관리 이래 잘하고 아마 일요일 저녁은 만약에 일요일 반 내일 노동법을 바로 들으면 의무적으로 바로 쉬세요. 그냥 노동법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체력을 좀 이렇게 비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이래 무리하게 이래 일요일까지 이래 쉬는 날 없이 써보면 알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이래 자기가 생각보다 잘 안 써지고 그리고 또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문제도 이래 발생하게 될 건데 그걸 이래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학원에 모여서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 시험에서 잘 하기 위해서 이래 공부하니까 절대로 찍어서 공부하지 말고 골고루 공부해라. 골고루 공부하고 모의고사 잘 썼다고 해서 본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찍어서 봐버리면 모의고사는 점수 잘 나오는데 본 시험 가서 위험해요. 본 시험 가서 위험하게 되니까 그래 공부하지 않도록 그게 제일 모의고사 따라오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점수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욕심이 나고
특정 부분을 자꾸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그러면 점수가 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거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거고 그쪽으로 빠지면 안 돼. 그쪽으로 마음이 이래 쏠리면 안 된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그래 정리하고 꼭 그 예습하고 오시고 예습을 해야지 이래 시험을 이래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수업은 사례집 위주로 이래 정리할 건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복습은 무조건 단문집으로 단권화를 시켜라. 단권화를 시키고 단권화를 계속 이래 정리해 나가고 사례집을 보면 단문이 없는 쟁점도 아마 있을 거다.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관련 판례들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꽤 있게 되는데 그 예비적 병합 사례 보면 책에 없는 쟁점들 이런 것들도 이래 소개된 부분도 있게 이래 될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런 부분도 출제될 수 시험이니까 출제될 수 있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 시험에서도 그 쟁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을 건데 시험이니까 끼어 들어간 거야. 시험이니까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확인하시고 공부 범위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도록 중요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좀 공부할 거는 같이 준비하더라도 너무 범위가 이래 너나라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기본서를 딱 텍스트를 가지고 답안지를 쓰고 사례도 풀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답을 이래 찾고 절대로 문제 외우고 이러지 말고 기본서를 계속 보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1번이 원래 변시에 나왔던 쟁점이다. 변시에 출제됐던 쟁점이고 변시 문제를 그대로 낼까 하다가 변리사에서 옛날에 기출된 게 있어가지고 변리사 기출을 가져온 거예요. 변리사 기출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변리사에서 출제된 쟁점이 되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이 생각보다 사례 풀 때 이런 것도 써주는 게 좋을 거다.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 나는 이렇게 풀 때는 이제 큰 줄기는 이건데 큰 줄기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근데 이걸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사례 문제를 들어가면 좋은지.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엽적인 거야. 지엽적인 거고 이래 소개해주면 좋은 거고요. 좋은 거고 사고의 틀을 그렇게 우리가 잡아가자는 훈련을 이래 해나갈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래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래 이런 식으로 이래 풀어주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래 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흔히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놓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 민소는 꽤 있게 되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자꾸 끌어오는 훈련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답안 작성을 이래 하시면 이래 됩니다. 소속물을 꽤 활용을 하는 게 좋아. 소속물을 꽤 활용하는 게 이래 좋으니까 소속물을 틈틈이 잘 활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거의 봤던 거는 소위 소속물 이쪽으로 해서 출발을 잡는다 이런 기분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좀 활용해서 답안 작성을 하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요. 청구 원인에서 목적물을 2004년 1월 1일 을로부터 매수했다는 주장을 했고요. 만일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03년 6월 1일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또는 B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A 또는 B가 아니고 지금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일단은 청구 원인에서 매수했다. 매매를 했다라고 주장했고 매매를 했다고 주장했고 설사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했다.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했다라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거나 이거 이런 느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일단은 매매가 인정돼야 된다. 매매가 인정돼야 되고 매수를 주장했는데 혹시나 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종의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한 느낌. 순서를 붙여서 청구한 느낌이 되고 매매와 취득 시효 이런 것들을 제기하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요. 이때 제1심법원은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것만 매수 청구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을 해버렸는데요. 얘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얘를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득 시효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얘를 배척해버렸고 이걸 1번만 배척하고 매수만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게 됐을 때 문제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적법 판가가 나왔어요. 적법 판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병합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병합인지 아닌지. 이게 공방의 복수인지 아니면 소송물의 복수인지에 따라서 이래 달라지게 이래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공방이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공격 방법에 들어가 버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만약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하나를 배척하고 하나를 판단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이래 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소송물로 봐야 돼, 병합으로 봐야 돼, 아니면 공방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주게 이래 되는데요. 우리 판례가 등기 청구는 말소 청구와 다르게 등기 청구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판례 구의론에 따르면 등기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들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다음에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법적 근거가 달라. 이게 민법 568조고 568조를 근거로 하고, 이거는 민법 245조 1항을 이렇게 근거로 하게 이래 되니까 실제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이렇게 보는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거는 소송물의 복수가 돼. 소송물의 복수가 이래 되게 되니까 각각 소송물이 지금 병합으로 제기돼 있는 거야. 병합으로 이래 제기가 이래 돼 있는데요. 병합 소송이 이래 제기돼 있는데, 근데 병합이면 종류가 3개로 구분되거든. 종류가 3개로 구분되게 되는데, 단순도 있고 선택도 있고 예비도 있거든. 예비도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거 병합의 모습에 따라서 또 판단의 방법이 달라지거든. 판단 방법이 달라지게 되니까 병합이 어떤 병합으로 제기됐는지, 어떤 병합으로 이래 제기됐는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래 제기했거든. 제기하기 이래 됐는데, 근데 이 병합을 일단은 A 청구, B 청구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단순은 아닌데, 그러면 선택이냐 예비냐거든. 선택이냐 예비냐, 예비적인지 그 부분을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을 구분하는 기준 기억나세요? 양립 가능성입니다. 양립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게 이래 되는데, 양립이 가능한 경우는 선택적 병합이 되고, 선택적 병합이 되는 거고, 선택적 병합으로 이래 처리되고,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는 예비적 병합이 됩니다. 예비적 이래 병합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그다음에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인정되는 거예요?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양립하지 않는 거예요? 라를 따져보시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죠. 동시에 매매했는데 내가 점유를 오랫동안 해버리면,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도 되고, 또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도 되죠. 둘 중 하나로 나는 받아도 이래 되게 되니까, 따라서 이거 양립할 수 있는 경우고, 근데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됐거든.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됐는데, 자, 오늘 포인트가 선택적 병합인데 얘가 지금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제기한 거야. 심판의 순서를. 그러니까 1차 청구, 2차 청구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매매부터 먼저 따져달라. 만약에 매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득 시효를 따져달라. 이렇게 제기를 한 소송이 되거든. 그러니까 매매나 취득 시효 이런 식으로 제기한 게 아니고, 선택적은 A 또는 B 이렇게 제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매매를 먼저 주장했고, 이게 인정 안 되면 이걸 따져달라, 이런 느낌으로 제기했거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제기하게 되니까 선택적 병합인데 이렇게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제기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 판례가 받아주고 이걸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불러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작년 판례 중에 이게 하나 더 나왔더라고. 이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이래 받아준 사례 자체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문제처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다음에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기에 대한 직접적 판례는 없습니다. 직접적 판례는 없는데, 우리가 아는 판례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였거든. 채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1차적으로 채무불이행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 판례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 판례는 없는데, 근데 구조 자체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 채무불량으로 먼저 받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불법행위로 받겠다. 이런 느낌의 구조, 문장 구조가 여기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되니까 같은 느낌으로 풀어도 풀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그래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우리 판례에서 이래 인정되게 되는데, 하나 더 풀어야 될 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인정되는지가 지금 묻는 게 아니고 1심 판결이 적법한지를 묻고 있거든. 1심 판결이 이래 적법한지를 이래 묻고 있게 이래 되는데, 그때 부진정 예비적 방법에 대해서 심판의 절차는 당사자가 요구한 순서대로 판단해 준다. 요구한 순서대로 판단해 주게 이래 되는데, 당사자가 지금 순서를 붙여서 청구했거든. 순서를 붙여서 청구했기 때문에 순서를 붙여서 청구했는 이 의사는 무시하면 안 돼. 이 의사는 이래 무시하면 안 되는데, 병합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사자 주관적 그 의사에 따라서 이게 예비적 순서 붙였다고 해서 예비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심판의 순서를 붙였다 할지라도 양립 가능성, 객관적 성질, 양립 가능성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거지, 순서 붙였다고 해서 예비적이다 이렇게 풀지는 않는다. 이래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이래 돼 있다 할지라도 양립이 가능한 경우로 이래 처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 되고, 대신 순서는 당사자가 심판을 구한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야지 이래 되는데, 자 여기서는 그 법리가 나와야 돼. 선택적 예비적 병합에서 답은 맞았을 거야 아마. 선택적 예비적 병합에서 변론의 분리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안 돼, 그지? 일부 판결은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판단 방법에서 선택적도 그렇고 예비적도 그렇고 주의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비적을 반드시 판단해 줘야 되거든. 반드시 이래 판단해 줘야 되고, 선택적도 원고 청구 승소할 때는 하나만 선택해서 승소해도 되는데, 원고 청구 패소 기각할 때는 모든 청구 배척해야 돼. 모든 청구를 이래 배척해 줘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배척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적법입니다. 부적법이 이래 되는데, 근데 오늘 심판 절차까지 이래 써가지고 답은 이래 맞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부진적 예비적 병합을 이래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한두 명 쓰고 있던데, 이거 한두 명 이 교실에서는 한두 명 쓰시던데, 이거 부진적 예비적 병합을 거의 쓰지 않고 한두 명이 써두고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이래 쓰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찾아낸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 부진적 예비적 병합으로 쓰시는 분도 있게 이래 되니까,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한다.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이래 청구했다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본질은 바뀌면 안 돼. 본질은 당사자가 의사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이거는 병합의 단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을 걸요. 이 표현이 병합의 단문 안에 선택적 병합이라는 목차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고. 이 내용이 이래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문제로 바뀌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로 바뀌면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된 거고, 심판의 순서에 맞춰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판단을 해줘서 따져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당사자가 요구한 순서대로 이래 판단해주면 된다라고 이래 보시면 되고, 쓰기 힘든 부분이 소송물이야. 이게 병합인지를 먼저 판단해줘야 되거든. 병합인지를 먼저 판단해주게 이래 되는데, 이게 병합인지 아닌지가 당연시되면 안 돼. 당연시되면 안 되고, 이게 판례에 따를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판례에 따를 때 법적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병합이 되거든. 병합이 이래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병합이다 이렇게 전제 깔면 안 되고, 이게 병합 소송인지 여부부터 이래 따져 들어가서 이래 검토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공동소송을 보게 될 건데, 공동소송 나오면 당연히 통공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 당연히 필수적 공동소송도 아니고, 당연히 통상 공동소송도 아니고, 판단을 해봐야 되죠. 합의락정을 요구하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라서 구분해줘야 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통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이래 풀면 안 되잖아요. 같은 구조다 이 말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래 매매를 이유로 해서 청구할 때와 취득시효를 이유로 해서 청구할 때, 이게 당연히 병합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병합으로 평가가 받게 이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리 구조를 이래 그렇게 잡아 들어가시는 게 이래 필요하고, 짧게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돋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먼저 깔고 이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이래 되게 되니까, 병합이 나오면 일단은 병합의 성질은 검토를 하시더라고.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이래 병합의 성질은 검토하시던데, 병합의 모습들, 종류 이런 것들은 이래 따지시던데요.
구분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리하고 순서주의적 1차적 이렇게 심판의 순서 붙이면 그냥 예비적이 되면 안 돼. 예비적이 되면 안 되고 순서 붙여도 지금 우리 판례가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해가지고 선택적 병합이지만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이래 받아주고 있다는 거 그런 느낌으로 언급을 이래 드시면 됩니다. 변시에 다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라. 이게 변리사에도 한번 나왔어요. 변리사에도 한번 나왔고 이 문제는 변리사 기출이고 이 문제는 이래 변리사 기출인데 변호사 시험에 원래 이렇게 출제가 된 쟁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한번 보고 작년에 판례가 이게 다시 한번 나와 있더라고. 똑같은 판례가 이렇게 똑같은 그 취지의 판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렇게 순서 붙여서 청구했는 그 작년 판례가 이렇게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래 출제가 이래 된 겁니다. 자, 문제 소재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로마제 2번이 그 제1심판결의 적법 여부에서 일단은 이게 소송물을 뭘로 볼지 그 부분을 이렇게 먼저 검토해주고 그다음에 2번은 병합의 형태와 성질 부분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1번 병합의 형태 부분에서요 매매를 운이로 한 소유권의 전등기와 취득 시효를 운이로 한 소유권의 전등기 청구는 양립이 가능하다, 그지? 양립이 가능하게 되니까 양립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고 따라서 이거 선택적 병합에 이래 해당하게 되게 되는데 근데 양립 가능한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에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떤 병합으로 봐야 될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2번 이게 핵심이겠죠. 판례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 있는 양 청구를 예비적 병합 신청했을 때 당사자가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해서 이유 없다면 다음 청구를 심리해야 돼. 다음 청구를 이래 심리해야 된다고 봐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이래 인정하기 이래 됩니다. 심판의 순서는 예비적 병합처럼 따져 들어갑니다. 예비적 병합처럼 본질은 선택적 병합인데 심판 순서 절차 같은 거는 예비적 병합처럼 그래서 1차 청구를 먼저 따져보고 이유 있으면은 굳이 2차 청구를 따져볼 필요 없잖아. 2차 청구를 따져볼 필요 없는데 이유 없다면 예비적 청구를 따져 들어가. 예비적을 이래 따져 들어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절차는 예비적처럼 이래 진행해서 판단해 준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부가범인데요. 첫 번째 변론의 분리 일부 판결은 얘네들은 안 되고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판단 방법이 청구 병합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예비적 병합으로 신청했을 때 순서에 구속돼야 돼. 순서에 구속돼서 재판하되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따라서 1차 청구가 인용되면 2차 청구를 심판할 필요 없지만요. 1차 청구가 기각되면 2차 청구를 반드시 심판한다 고 돼 있으니까 순서 절차는 예비적 병합처럼 진행하고 본질은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되고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항소했을 때 달라지죠. 항소했을 때 달라지게 되니까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할 때 그때 하나만 선택해서 왜 승소시키면 둘 다 이심되고 둘 다 심판 대상 되는 거. 그래서 주의적 기각 예비적 인용에 대해서 피고만 항소했다 할지라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둘 다 이심되고 둘 다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게 이게 차이점이 이래 되니까 항소심이 이래 달라지게 되는 거고 1심까지는 그냥 예비적 본질은 선택적인데 순서는 예비적처럼 이렇게 따져주게 이래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리해 주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이래 되고 주의점은 이제 소송물부터 잡아 들어가고 병합의 형태를 찾아 들어가고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는 양립 가능성 가지고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래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갑은 사업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을한테요.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서 을로부터 1억 원을 이래 차용하게 됐는데요. 을이 갑한테 위 차용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자 갑은요 을을 상대로 차용금 반환 채무 시효 소멸을 이유로 채무 부존재 확인 해소를 이래 제기하게 됐는데 1심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1억 원의 대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행 청구의 반소가 이래 제기되면 본소는 확인 이익이 없다고 이래 주장하고 이래 될 때 그때 법원은 을의 위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을 상대로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본소를 제기했고 채무 부존재 확인의 본소를 이래 제기하게 이래 됐고 이 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행의 소를 이래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이 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게 자기 반소 때문에 본소가 부적법해졌다 이래 주장하고 있거든. 이런 주장을 이래 하고 있을 때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주면 돼. 이 주장이 이래 타당한지를 따져주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도 이것도 그때 일기 때 한번 우리가 비슷한 걸 이래 한번 다뤄봤을 건데요. 쟁점을 한번 써봤을 건데 얘가 지금 반소를 제기하고 이 반소를 통해서 얘가 부적법을 주장하고 있거든. 부적법을 이래 주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일단은 이 반소의 타당성부터 검토해준다. 반소의 타당성부터 이래 검토해주게 이래 되는데 반소 자체가 언제나 되는 게 아니거든. 언제나 이래 가능한 게 아니고 반소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지? 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동종 소송 절차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요. 공통의 관할권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사실시행 계속되고 변론 종결 전까지 이래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성을 가져줘야 돼. 관련성을 이래 가져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절차를 지연시키면 안 돼. 절차를 지연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종이고 둘 다 민사소송이고 그다음에 공통의 관할권도 문제 안 되고 이거는 1심입니다. 1심이니까 항소심 쟁점이 나올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절차 지연을 시킨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되고 이 관련성은 조문에 나와요. 269조에 이래 나오게 되는데 본소 청구와 관련되든지 아니면 본소 방어 방법과 관련돼 있으면 됩니다. 방어 방법과 관련성을 이래 가지고 있으면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이런 본소 청구 부존재 확인의 본소에 대해서 지금 반소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의 반소를 이래 제기하게 이래 되니까 이거는 바로 청구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 청구와 이래 관련돼 있게 이래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여기서 탈락시켜버리면 뒤에 쓸 게 없다, 그지? 뒤에 쓸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갖췄음을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논점을 풀어가줘야 되겠지? 풀어가줘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장황하게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분량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쓰고 계시던데 15점에서 그거는 답안 작성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별 목차를 이래 잡아가지고 이래 쓰시는 분이 있던데, 그래 써버리면 쟁점이 이 문제가 요건이 쟁점이 아니거든. 요건이 쟁점이 아니고 실제 쟁점은 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 소유이익 문제잖아. 소유이익 문제로 이래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주된 논점으로 많이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량 조절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쓰면서도 요건을 내가 쓸 수는 있고 암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주된 쟁점은 아니거든. 이게 용건 자체가 이래 주된 쟁점은 아니니까 그냥 검토해 준다는 느낌으로만 쓰는 거야. 검토해 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목 중심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본산에서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그지? 문제되는 게 없게 이래 되니까 거의 요건은 갖췄으니까 반소는 적법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가볍게 치고 빠져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주된 쟁점을 내가 잘 쓰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줘야 돼. 사례 문제 풀 때는 그런 느낌을 이래 보여줘야 되고 1대1 이런 느낌으로 강조점이 없으면 안 돼요. 강조점이 없으면 그거는 조금 이 문제에 맞는 답안이 아닌 느낌을 이루 주면 안 되니까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잘 쓴다는 느낌을 줘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써버리면 이게 묻혀버립니다. 뒤에 소위 쓸 수 있는 분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순간부터 뒤에 쟁점, 주된 쟁점이 묻혀버릴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점수를 많이 못 주는 거야. 그쪽에 이래 많이 못 주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분량 조절하시고 이거 쓸 수 있어도 자제해야 돼.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반소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소익 문제니까 소익 문제로 이래 처리돼서 과연 이 반소 때문에 본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되는데 이거 쓸 때 반소 법적 성질을 다 끌고 들어오면 돼. 끌고 들어와서 반소는 소고 방어 방법이 아니거든. 방어 방법이 아니니까 본소 청구 기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줘야지 이래 되고 따라서 본소가 이행의 소인데 반소로 부존자견의 소를 제기하면 그거는 기각 의미밖에 없거든. 기각 의미밖에 없으니까 부적법이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데요. 이거 반대로 본소 때문에 반소 때문에 본소가 부적법으로 바뀔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잖아. 문제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런 거는 반소 때문에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부적법으로 바뀌진 않죠. 바뀌진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부적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고 소이익이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되니까 이쪽을 많이 써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걸 양을 채우는 느낌을 주면 안 돼. 이걸 본능적으로 내가 이걸 쓸 수 있어도 양을 채운다는, 이걸로 양을 채운다는 느낌을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주된 문제를 잘 써준다는 느낌을 이렇게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읽으면서 소위 이걸 잘 써야 되겠다, 이걸 먼저 정해놓고 대신 그거 쓰기 전에 뭘 하나 더 써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이런 고민을 이래 하고, 그 고민에 따라서 반소의, 그 다음에 반소 취지, 의 취지 이런 거 같이 써야 돼요. 사례 문제 나올 때 따로따로 막 단문 쓰듯이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의 취지를 같이 써버리고, 그다음에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짧게 검토해주고, 그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주된 쟁점으로 이래 바로 들어가고, 일단은 15점이니까 소액만 쓰기는 너무 작아. 소액만 쓰면은 그거는 막 8점 내지 한 10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점수에서 이것만 쓰는 것도 불이익이 이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써주는 거야. 10점보다는 많이 써야 되거든. 일단은 10점보다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쓸 건데, 그렇게 쓰더라도 이걸 양 채운다는 느낌으로 장하게 쓰지 말고, 이걸 분설하시는 분들 꽤 있던데요. 쓸 수 있어도 안 써야 돼요. 이런 거는 쓸 수 있어도 쓰지 말고 짧게 쓰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뤄보고, 대개 10점짜리면 한 2페이지, 1페이지 반, 2페이지 정도, 넘더라도 한 2페이지에서 조금만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고, 15점짜리니까 한 3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페이지당 한 5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답안 작성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반드시 들어맞지는 않는데 그 정도 분량으로 끊어줘야 돼요. 그 정도 분량으로 이래 끊어주고 이래 되고, 옛날 그 채점평 그때 말씀드렸지만 단문 25점짜리 나왔는데 분량 조절 못했다고 그 지적을 많이 해놨어요. 지적을 많이 해놨으니까 25점짜리를 막 8페이지 막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교수님이,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그걸 많이 지적해놨기 때문에 25점짜리 단문도 한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5페이지에 조금 넘어갈 수는 있어도 거의 과하게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이, 그 사이에 답안 작성이 분량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900명도 오늘도 드러내고 써야 되는 거다. 드러내고 이래 쓰시고,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 쓰고, 그러면 1900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요건하고 그다음에 그 심판 절차, 이래 뒷부분을 이래 잘 써야지 이래 되고, 요건에서는 다 쓰기도 힘드니까 요건에서 잘 써야 되는 거, 관련성 잘 써야 되죠. 1900경 관련성은 청구기초 동일성이니까 청구기초 동일성 검토해 주는 거, 그다음에 관련성으로서 그 청구기초 동일성을 썼다면 사실시 계속 중까지 가능하다는 그 쟁점, 특히 그 교환적 변경과 관련된 쟁점들, 이런 것들을 이래 써주게 되고, 앞부분에서 이제 취지 변경, 원인 변경도 써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또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교환적 변경, 그 쟁점이 있는 판례가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판례가 있는 어떤 교환적 변경에서 피고 동의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이래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늘 그 사례 문제를 그 청구변경 사례 하나, 옛날 그 사시에서 나왔던 사례 하나를 이래 풀어드릴 텐데, 그 사례 문제 풀면 교환적 변경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마 그걸 교환적 변경을 가지고 사례를 만든 게 하나가 이래 있게 될 테니까, 그 동의 요건을 이래 그 사례로 낸 게 짧은 사례가 하나가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을 많이 써주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그 교환적 변경으로 단문을 낼까 이래 생각을 해봤는데, 교환적 변경으로 내도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뭘 빼고 이렇게 쓸만한 게 없어요. 빼고 쓸만한 게 없고, 교환적 변경으로 내더라도 똑같이 청구 변경 종류 무수부 쓰고, 그다음에 교환적 변경 쓰고, 교환적 변경되기 위해서 동의 필요한지 이렇게 그 쟁점을 이래 쓰게 되고, 불분명할 때 뭘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래 다 쓰게 되니까, 오늘 썼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는 이래 그런 문제로 이래 처리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심판 절차가 263조에서 그 불허 결정한다는 그 조문이 있는데, 그거 못 쓰신 분은 좀 아까울 거예요. 요건 쓰고 바로 결어 쓰시는 분이 있던데, 263조를 활용하면 불허 결정 쓰고, 그러면 불허 결정 쓰고 난 다음에 적법할 때는 뭘 써야 될까? 적법하는 게 부적법일 때 불허 결정이면 적법할 때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대칭구도로 써주고, 그 다음에 대칭구도로 써주면서 적법일 때 신청구를 심판해야 되는데, 강간 판결이 그 다음 목차거든. 그 다음 목차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가 이렇게 하고, 교환적 변경 강가, 추가적 변경 강가, 이렇게 강가를 이래 따라 붙이시면 이래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될 건데, 조문에 있는 거를 놓치면은 좀 아까워요. 그런 것들은 263조 불허 결정은 이래 조문에서 이래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문 절차를, 조문 자체를 이렇게 좀 소개하고, 저는 단문은 이게 정답은 아닌데, 청구 변경에서 단문에서 절차는 좀 배점이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차 조문이 왜냐하면 조문의 단어, 262조 조문에, 청구 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라. 이런 것들은 조문에 나오는데, 그것만 쓰면은 좀 점수가 덜하고, 원인은 말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쟁점을 같이 써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조문을 썼다면 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라고 조문에 나와 있는데 원인이 없어 지금. 원인이 말이 없다고.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변경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조문 구조상 이거는 말로 해야 된다 이래 설명하고 있거든. 설명하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쓰더라도 판례가 있으면 같이 써주는 거는 좋은데 조문만 디립다 뺏기는 거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지 않을까. 그게 배점에 그래 많은 영향을 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조문이 인트로로 먼저 문제점에서 나와야 되는 조문들 이런 것들은 꼭 써줘야 되겠지만 그냥 절차를 양채우는 그런 조문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래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득점해서 밑에 판례 쓸 게 있으면 밑에 판례 쓰는 게 우선적으로 이래 적용되고 그게 없으면 조문이라고 쓰겠는데요. 조문이라고 쓸 건데 지금 판례 쓰기도 바쁜 그런 시점이니까 판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판례 쓰는 게 이래 더 점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분량적으로 오히려 이래 한 5페이지 정도로 이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이래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보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활용하시면 됩니다. 2번 해설을 잠깐 보시면 확인의 이익 여부에서 반소 의의와 요건인데 이걸 짧게 써야 돼. 짧게 의의와 요건은 너무 장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짧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기가 쟁점이니까 이쪽을 많이 강조해서 이래 정리하고 배점을 이렇게 분자 분모로 해가지고 이래 배점을 이래 달아놨는데 배점이 많은 걸 잘 써야 돼. 아시죠? 배점이 많은 걸 돈 되는 걸 잘 써야 돼. 그게 점수에 영향을 주고 생각해 보시면 1점이라도 높아야지 우리가 합격에, 그지? 1점을 높아야지 합격하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 노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사도 마찬가지고 1점이라도 더 받는 답안 작성을 고민해야 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이상 우리가 더 고민의 대상이 그밖에 없지 않을까. 붙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점수 받을 공부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점수 받는 공부를 이래 하는 게 어떤 걸 써주면 득점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래 공부를 고민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이기 때는 그냥 막 써보는 거야. 이것도 써보고 막 써보는 거야. 써보고 뭐 지적질하면 안 쓰면 되거든. 안 쓰면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정답이 없어. 우리가 이래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청구 변경이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정답이 이래 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꼭 틀에 사로잡혀서 이래 쓰겠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써라. 자유롭게 쓰고 대신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강약 조절을 해줘라. 강약 조절을 이래 짧게 써줄 거 강조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래 답안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 그걸 이래 채점만 한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래 나타낼 수 있도록 답안 작성을 할 때 생각을 하시면서 이래 쓰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초안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초안이 그래서 필요하고 구도를 잡고 써 들어가야 되거든. 구도를 잡고 쓰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보니까 거의 다 초안은 잘 잡았어요. 대부분 여기 시험 보시는데 보니까 쓰는데 급급하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해. 일단은 이기 때 그게 냉정함이 그게 일단은 잘한 부분이고 조금 더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놓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래 잡아가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다 맞을 생각하지 말고 다 왜 틀렸을까 이런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찾아내려고 지금 시험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놓치고 공부하고 있는지 1900합은 다 외웠을 건데 연기 때 벌써 외웠을 건데 그래도 또 틀리고 있거든 지금 이래 틀리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 확인해 보려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래 시험 보게 되니까 그걸 이래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실전에서 안 틀려야 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에서 틀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작년에 통상공동소송 독립변칙 그다음에 재판상 자백 그게 사례로 나왔는데
그 사례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통상공동소송과 관련해서 그 변론주의와 관련되는 쟁점들 이런 것들 또 주장공통과 관련되는 예외들 이런 것들 쓰면은 거의 다 예외 중심으로 많이 쓰거든 사람들이. 근데 원칙으로 풀진 않아. 통상공동소송 장년 문제를 원칙으로 풀지 않고 재판상 자백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도 변론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 그것도 되게 쓰기가 힘들거든. 힘들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본 시험 자체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도 중요한 게 나오더라도 거기서 놓쳐버리면 안 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내가 침착하게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처럼 이래 그 1번이 좀 어려웠으면 아는 거 먼저 쓰고 그다음에 1번을 쓴다든지 아니면 둘 다 사례가 안다면 단문을 먼저 쓸지 사례를 먼저 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돼. 고민해보고 어떤 걸 먼저 쓰는 게 좋을지 자기가 이 경향을 해봐가지고 어떤 때는 단문을 먼저 한번 써보고 어떤 때는 사례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이게 둘 중에 뭐가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간 쫓겼을 때 쓸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을 때 사례를 쓰는 게 뒤에 쓰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단문을 쓰는 게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고민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고민도 이래 하고 어떤 걸 먼저 쓰게 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두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다 연습하고 와야 돼.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와가지고 그냥 그 답안지 채우고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그걸 다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떤 부분에 몇 분쯤에 내가 이걸 쓰고 15분 남았다고 했을 때 도대체 내가 몇 분 정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 몇 페이지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본 시험에서 내가 15분 남았을 때 쓸 수 있는 분량 이런 것들도 내 필력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고려해놔야 돼요.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연습을 하시고 정리하고 그리고 잠깐 이래 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암기가 완벽하게 안 돼 있을 테니까 중간에 대놓고 뺏기는 건 좀 문제 있는데 잠깐 생각 안 났을 때 조금 참고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 굳이 너무 억지로 막 그 암기해서 써야 되겠다. 암기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생각 안 나면 지금은 찾아봐도 돼. 찾아봐도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살짝 보고 쓰시면 되고 너무 의존하지 말고 책을 오픈한다는 걸 의존해버리면 또 암기를 안 하게 되니까 고민을 안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영 생각이 안 나면 찾아봐도 돼. 살짝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이래 됩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청구 변경 목차 한번 빠르게 한번 잡아드리면 의의는 당연히 그 소속물 변경이고 취지와 그 모습들 이래 나와 있고 모습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래 그 취지 변경, 원인 변경은 빼고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서 모습에서 왜 바로 넘어갔냐 그러면 교환적 변경에서 쟁점 하나 써줘야 되거든. 그게 동의 필요한지 쟁점, 이 쟁점이 있게 이래 되기 때문에 피고가 본안에 관해서 성수했을 때 이게 소치하 성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소적이 구소치하라는 그 성격이 들어가니까 과연 이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지 동의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이 쟁점이 이렇다는데 판례가 필요 없다. 판례가 조문 그 자체 262조 조문 자체에서 요건에서 그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근거로 해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추가적 변경 단순 선택 예비로 이래 추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한 경우, 그 논점들 이래 정리하고, 요건을 다 쓰면 너무 많을 겁니다. 아마 요건을 다 출동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래 다 출동하면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강조, 아까 말했던 관련성, 그 다음에 사실性계속 중, 이 부분이 가장 요건에서 두 가지가 강조점이 이래 돼야 되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쓰시고, 청구기초 동일성, 이런 것들을 이래 써줘야 되니까, 이쪽에 그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래 되고 청구기초 동일성 자체에 대해서 그 학설들이 그다음에 판례 입장 그다음에 검토 이렇게 그 목차 나오고 사익적 성격이라는 성질을 꼭 써주고요. 이게 피고 방어권 침해를 위해서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요건이 이래 청구기초 동일성이 이래 되게 되니까 사익이야 사익이고 공익인지 사익인지의 차이점은 이익권의 포기 상실 하자치유가 되는지 그 쟁점이 되게 되니까 사익이니까 하자치유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래 정리하고 사익 하나 썼으면 공익 하나 쓴다 이런 대칭 구도로 외우면 그러면 지연을 그 다음에 써주고 지연을 이렇게
써주시고 다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지연을 지킨 공익각을 낸된 내용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실심 계속되고 변론 종결전 여길 또 잘 써야 되고 이 부분을 이래 잘 쓰고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할 때 항소심에서도 동의 없이 교환적 변경을 인정합니다. 판례가 인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교환적 변경하고 다시 본래의 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이 부분이 이래 힘들어지게 이래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제재 그게 제소금지라는 효과가 따라붙는다. 그지? 제소금지라는 효과가 따라붙게 되니까 이걸 알고 소변경을 하고 있는지 성명을 해줄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교환적 변경하면 신청구는 그냥 1심으로 판단합니다. 1심으로 사실상 2심 1심으로 이래 판단하게 된다는 거 재판하게 되고 3번 이거 빼지 않도록 전부 성사한 경우에 소변경만을 목적으로 해서 항소할 수 있을지 항소 제기가 이래 가능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원래는 항소익이 없어요. 전부 성소자는 항소익이 없게 이래 되는데 예외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일부 청구다. 명시하지 않는 일부 청구가 전부 성소자 쓰는 원고가 전부에 대해서요. 잠부에 대해서 확정 청구하기 위해서 독립항소가 예외적으로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된다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쟁점은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쟁점은 제소 금지로 나오더라도 끌고 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부 성소자가 소변경 만을 목적으로 해서 항소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항소 이익의 쟁점이 나왔을 때 상소이익의 쟁점이 나왔을 때 그때 끌고 가서 이래 처리해주게 이래 되고 상소이익이 형식적 불복설로 전부 승소자는 우리 판례가 주문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상소이익은 주문만 가지고 따지니까 상소이익을 부정하는 게 판례인데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자도 기판력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기판력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면 그때는 전부 승소자라도 상소이익을 인정한다. 두 개 기억나야 돼. 두 가지가 이렇게 기억나시고 첫 번째가 이거 명시하지 않는 일부 청구 또 하나가 상기항변을 유료해서 원고 청구 기각됐다 할지라도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지만 소구 채권 부전제를 유료해서 기각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 훨씬 더 유리하게 되니까 이거 전부 승소자라도 예외적으로 이래 상소익을 갖는 거야. 상소익을 이렇게 갖게 이래 되니까 그러면 상소익 단문도 같이 정리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래 상소익 그러면 상소익 판단 기준 형식적 불복설, 실질적 불복설, 원형 피실 절충설, 신실질적 불복설 이렇게 네 가지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형식적 불복설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외 전부 승소자가 항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따져주면서 이런 것들을 이래 검토하면서 명시적 일부 청구 논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상소익 아니어도 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와도 나는 대비된다. 이런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준비를 자주 하겠다라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다 외우면 제일 낫다.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최고다. 최고고 그 사람이 이 시험에서는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현실적으로 다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해 들어갈 수밖에 없게 이래 되고 대신 전부를 그냥 건너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끌고 가서 활용하면 이렇게 충분히 쓸 게 생기게 될 테니까 목차구성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상소 얼마 전에 봤을 테니까요. 그 일기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 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읽어주고 이렇게 자꾸씩 보시면 그러면 8회차 따라오기도 수월해지고 8회차 따라오기도 수월해지고 그때 8회차가 보면 빵꾸 낳는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외워야 될 게 틀리는 것만 복귀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거다. 오늘만 해도 벌써 몇 개 틀렸는지 모르는데 근데 8회차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틀려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외우기도 바쁘니까 미리 봐도 미리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할 거 천재니까 미리 해두시고 그렇게 이래 따라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심판으로 넘어가고 절차는 빼고 이래 심판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했던 부적법이면 263조 이래 불허결정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적법일 때는 그때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 없는데요. 다투면 유추 적용해서 이래 판단해주게 이래 중간 판결이나 종급 판결 이유석에서 판단해주고 강가 빼지 마시고 그 교환적 변경 강가, 추가적 변경 강가하고 그리고 질문이 많은 왜 선택적 예비적 병합 강가했을 때 원 판결 전부 파기 사유다 이렇게 외우기가 힘들면 어차피 선택적 예비적 병합을 이래 강가하면 판단 누락을 일종으로 보잖아요. 판단 누락을 일종으로 보니까 판단 누락처럼
취급한다 이래 써도 되고 이래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예비적 병합에서 판단 누락으로 보니까 상소재심으로 처리한 거고 상소재심으로 처리하니까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했거든. 파기환송하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니까 그냥 쓰기 쉬운 걸로 쓰면 돼. 쓰기 쉬운 걸로 이래 쓰시면 이래 될 테니까 굳이 꼭 이대로 쓸 필요는 없고 일부 판결 안 되기 때문에 판단 누락처럼 판단하는 뭐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그래 그 짧은 검토를 이래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어 쓸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결어 쓰기는 힘들잖아요. 힘들게 되니까 가장 청구 변경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을 끄집어서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 강조점을 해두는 거. 만약에 뭐 교환적 변경에서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강조한다든지 판례 입장을 아니면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의 그 부분 제소금지 제재 그 제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한번 써준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써주면 되고 가장 핵심되는 토픽을 판례를 지지하든지 뭐 비판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개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 준다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분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이래 되고 짧게라도 써주면 돼요. 짧게라도 쓰면 0.5점이라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짧게라도 이래 써가지고 배점표가 이게 만들어지거든.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저는 이래 간략하게 크게 이래 그 배점표를 이래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배점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이 말 들어가면 1점, 이 말 들어가면 0.5점, 이 말 들어가면 0.25점 이렇게 해가지고 배점표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목차 있으면 점수가 준다. 점수가 이래 주게 되니까 어떤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어떤 교수님이 채점을 했는데 얘는 되게 못 쓴 것 같아. 되게 못 쓴 것 같은데 근데 채점해 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 생각보다. 왜냐 그러면 배점에 맞게 채점을 해야 되거든. 이게 자의적 채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배점에 맞게 이래 채점을 했고 또 반대로 어떤 친구는 되게 잘 쓴 답안지처럼 보이는데 점수 줄 게 없어. 왜냐 그러면 목차를 너무 생략을 많이 해버리니까 목차를 너무 빼버리고 내용을 너무 많이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점수 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훨씬 이 사람이 더 잘할 것처럼 이래 생각되는데 점수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채점평에 한번 쓴 적이 있게 되거든. 옛날 그 사법시험에서 그런 채점평을 이래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적으로 자꾸 쓰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보다 이래 기계적으로 해서 이게 배점이 조금 우리 노무사 시험에 사례 문제들이 30점짜리인데도 논점이 그래 크지 않은 게 나온 적이 있거든. 대부분 그래 나왔고 작년 사례만 딱 맞게 나왔어. 25점 이렇게 딱 맞게 나왔는데 25점짜리 문제가 나왔다고. 25점짜리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재작년 문제부터 해서 그 앞으로 가보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작년 문제처럼 이래 딱 맞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이야기를 꽤 많이 써줘야 돼. 내용들이 이래 일반론들 이런 것들 의의나 그다음에 요건이나 그다음에 효과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점수에 맞는 30점짜리로 나왔다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들어가줘야 된다고. 단문 내용이 이래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옳다 그러다 이래 판단하지 말고 이게 시험이니까 써줘야 된다 이런 기분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시면서 이래 보고 항상 이래 생각하고 이래 답안 작성을 해 들어가라. 강조점을 사례에서 일단은 단문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책을 봐야 되니까 단문은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틀을 못 잡으면 안 돼. 사례는 접근법을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손도 못 대겠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사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면 있으면 그러면 공부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게 이래 되는데 답은 일단은 기본서에서 찾아야 되고 새로운 내용을 끌고 올 생각하지 말고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책에 있는 내용으로 사례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걸 계속 2기 끝날 때까지 연습해놔야 돼. 그러면 그걸 확인해봐야 하는 게 상기거든. 확인하는 게 상기니까 자기 훈련했는 것 연습했는 게 제대로 먹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기니까 2기까지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치셔야지 이래 되니까 지금부터 그걸 자꾸 훈련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사례집 나머지 진도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